안녕하세요. 오케누TV입니다. 그녀의 친구는 타라를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라는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죠. 정말 하루하루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타라 그린스테드는 조지아주 오실라의 어윈 카운티 고등학교의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1974년 11월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타라는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일하는 것을 꿈으로 교장이 되는 것이 목표였죠. 고등학교 졸업 후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8년 타라는 조지아주 오실라에 있는 어윈 카운티 고등학교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헌신적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죠. 아이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을 도우려 했답니다. 정말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99년 타라는 그린스티드 미스티프톤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하며 같은 해 조지아 대회에도 진출하게 됐고 그곳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죠. 그 후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미인 대회에 도전하는 오실라 지역의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밝고 활기차게 사는 타라에게도 슬픈 일이 생기는데 6년 동안 연애한 남자친구 마커스 하퍼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2005년에 헤어졌는데 타라가 이별에 대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인 마커스에 따르면 타라는 결혼을 원했고 마커스는 그렇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헤어졌어도 두 사람은 좋은 사이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별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일상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역사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치어리딩 코치를 맡기도 했죠.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했고 의욕이 넘치던 타라가 2005년 10월 24일 월요일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타라는 미인대회 준비를 돕고 그 후에 바베큐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월요일에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경찰은 타라의 집 앞 차도에 그녀의 차가 놓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 안을 들어가 둘러보는데 타라는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토요일에 미인대회를 준비하던 소녀들을 도왔을 때 썼던 미용용품들이 놓여 있었고 침대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으며 바닥에는 알람 시계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 램프는 부러져 있었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싸움의 흔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조사하다가 집 앞 마당에서 라텍스 장갑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건 테스트를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남성의 DNA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고 수백 개의 제보를 받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다 2017년 브룩 셰리던이라는 여성으로부터 뜻밖의 제보를 받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인 보 듀쿠스가 자신에게 비밀이 있는 것 같았고 사실을 말하라고 그를 재촉하니 그가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보 듀쿠스에 따르면 몇 년 전 룸메이트인 라이언 듀크가 어느 날 아침 그를 깨우더니 도둑질을 하다 실수로 타라를 죽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두 명은 어윈 카운티 고등학교에 다녔었고 보 듀쿠스는 타라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보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 수의 픽한 과수원에 라이언이 자신의 트럭을 빌려 타라의 시신을 운반했답니다. 그러고 라이언이 나중에 보에게 자신이 어디다가 타라를 버렸는지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는 라이언이 증거인멸을 위해 타라를 불태우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죠. 보는 경찰에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라이언 듀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체포 직전 라이언은 자신이 구매하기 위해 타라의 집에 침입해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는데 타라가 뒤에서 다가와 자신을 때렸고 그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거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라이언은 DNA 샘플을 제공했고 그것은 타라 집 밖에서 발견한 라텍스 장갑에서 나온 남성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라이언 듀크는 2022년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변호인 측이 거짓 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보 듀쿠스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오히려 보 듀쿠스가 타라를 죽였다며 그가 타라가 실종된 다음날 아침에 자신을 깨우며 알렸답니다. 자신은 타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며 보와 함께 가수원에 갔고 보가 시신을 옮기는 것만 도왔다고 알렸죠. 그리고 라텍스 장갑은 보가 일부러 라이언의 DNA가 묻은 장갑을
타라의 집 밖에 버려두고 온 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배심원단은 라이언 듀크에게 악의적 살인, 중범 살인, 중대한 폭행 및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망을 은폐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합니다. 최종적으로 라이언 듀크에게 5월 23일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보 듀크스는 살인 혐의가 아닌 범죄 은폐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2019년 2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지아 항소법원에서 타라의 시신을 태운 것과 관련된 라이언과 보에 대한 보류 중인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 측은 공소시효가 2017년 2월 두 사람의 자백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2005년 11월에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후의 기소는 무효했습니다. 법원은 보안관 사무실에 보고된 당사자 자백을 근거로 법 집행기간이 2005년 11월 말까지 두 남자를 체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조지아 대법원에서 또 다른 법적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보면서도 형량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는데 이젠 판결까지 뒤집혔다니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두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게 확실하다면 부디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타라도 타라의 가족들도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하루빨리 안정이 찾아오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오키노TV입니다. 저스틴 반더슈트는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그의 절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미리 캘리포니아 숲에 구덩이를 파두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죠. 저스틴은 활기차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라 대화를 할 때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치어리더, 야구, 축구 등 굉장히 활동적이었죠. 어렸지만 매사에 인생을 즐기고 노력하였습니다. 저스틴의 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패션과 뷰티 분야로 경력을 쌓는 것이었죠. 셔츠와 신발을 직접 디자인하거나 재봉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저스틴의 언니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크리시는 그런 동생을 응원했죠. 가족 모두가 그랬습니다. 언니 크리스틴이 7, 8학년 때 브랜든 페르난데스라는 남학생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크리스틴의 생일이 됐고 풀파티를 열었는데 이때 브랜든이 자신의 절친 다니엘 베제머를 크리스틴의 가족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실제로는 크리스틴에게 다니엘을 소개시켜주려 했던 것 같은데 썸이 이루어진 것은 크리스틴의 동생 저스틴이었죠. 당시 크리스틴은 15, 다니엘은 17이었습니다. 이 파티 이후로 저스틴과 다니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며 늘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저 귀여운 어린 커플이라고 봤지만 둘은 굉장히 진지했죠. 결혼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로 말입니다. 크리스틴에 따르면 다니엘의 가정 환경이 일반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저스틴의 집에 자주 찾아와 가족들과 어울리다 보니 가족이 주는 정서적 안정 같은 것들에 많이 이끌려 보이는 듯 했다고 회상했죠. 어른들이 주는 안정감, 가족이 어울리는 행복감 등 말입니다. 다니엘은 저스틴의 집에서 저스틴의 가족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크리스틴도 다니엘을 거의 형제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이 관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질투심이 상상 초월이었고 저스틴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저스틴이 만나도 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알려주고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당시 브랜든의 여자친구인 린지 모리스에 따르면 다니엘 때문에 저스틴은 자유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스틴이 린지에게 상담하길 만약 내가 다니엘과 헤어진다면 다니엘이 정말 자신을 놓아줄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다니엘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스틴은 아직 어리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성장해가며 자신의 생각이 확립되어 갔고 둘의 관계도 약간씩 틀어져 갔습니다. 형사에 따르면 2003년 4월부터 다니엘이 저스틴이 떠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봄방학 시즌이었는데 저스틴이 플로리다로 여행을 갔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펜사콜라에서 만난 해군 선원이었는데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저스틴도 이 친구에게 끌리던 모양이었는지 좀 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준 것 같았답니다. 남자친구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 다른 생각이라곤 하지도 못하다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스틴이 주변에 이 해군 선원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고 매력적인지 정말 그와 많은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다니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저스틴을 잃을 것 같아 두려워졌고 어느 순간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상상에 사로잡힙니다.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한 다니엘은 브랜든의 여자친구 린지에게 네가 몸에 도청기를 착용하고 저스틴에게 사실을 알아와 줄 수 있겠냐? 라고 묻기도 했답니다. 린지는 거절했죠. 이렇게 되자 눌러놨던 문제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저스틴과 다니엘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브랜든과의 관계도 끊겼었는데 저스틴이 봤을 때 브랜든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이나 치고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며 다니엘에게 둘 중 한 명을 고르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브랜든은 1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스틴과 사이가 좋았을 땐 모르겠지만 둘이 삐걱삐걱 하다 보니 누굴 찾겠습니까? 가장 절친한 사람을 찾겠죠. 2002년 말에 다시 연락을 취하며 룸메이트가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하며 둘이 정말 신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스틴과는 여전히 만나고 있던 사이였죠. 브랜든은 저스틴을 아니 정말 싫어했습니다. 저스틴에게 창라고 하고 걔가 다니엘을 조종할 거라면서 더러운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2003년 노동절 며칠 전 저스틴은 다니엘과 브랜든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린지를 포함 3사람, 저스틴, 다니엘, 브랜든은 현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이때 다니엘과 브랜든이 저스틴을 살해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새롭게 잘 살 거다 라고 믿었죠. 예상하건대 저스틴이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 9월 2일 화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스틴의 엄마 리넷은 저스틴의 방이 비어있고 자신의 트럭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엄마는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사라진 일이 없었거든요. 방에는 지갑도 그대로였고 안에 돈도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서둘러 경찰에 알렸고 지역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가족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고 붙이고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다니엘도 실종 티셔츠를 입고 가족을 도왔습니다. 그는 정말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경찰 수색 첫 번째 증거는 트럭이었는데 이것은 저스틴의 집에서 8km 조금 넘게 떨어진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차가 이 위치에 있으니 저스틴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라 믿어졌죠. 그 근방에서 승마를 하던 맷 스크라이브너도 수색대가 공원과 승마장에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대를 수색하는 것 같았죠. 사실 맷은 일주일 전에 새로 파진 구멍을 발견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가보니 그 구멍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누가 거기에 사람을 묻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보는 나중에 들어갑니다. 수색은 특별한 성과 없이 이어졌고 어쩌면 저스틴이 주를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럭이 발견된 주차장이 주간고속도로 근처에 있었는데 어쩌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고속도로로 갔을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만난 해군 친구도 있으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해군과 연락해 그와 연락이 닿았고 많은 질문들을 한 끝에 그가 저스틴의 실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상하게도 다니엘만큼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와 자신이 이상한 전화를 받았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제 신용에 대한 문의 전화가 왔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다는 말이 그게 저스틴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수상하지만 모든 이들이 저스틴이 살아있기만을 바랐습니다. 스스로 집을 떠난 게 아니라 납치된 게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지역 뉴스 여기저기에선 다니엘의 비통하고 슬픈 모습들이 전파됐습니다. 제 인생의 2년 반을 저스틴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그 부분은 사라졌어요. 저스틴은 그녀의 가족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녀를 그냥 보내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미 저스틴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본 것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소유욕과 질투심, 분노, 저스틴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 등을 전달받은 경찰은 다니엘의 조사를 시작했고 동시에 그 절친 브랜든을 함께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랜든은 어느 부분 똑똑하며 교활하고 그런 그를 다니엘이 일부분 존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범죄 이력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릴 적 절도, 침입, 도난품 소지 등의 전과가 있었고 브랜든은 컴퓨터 해킹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이 살인에 대한 불안과 집착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것 등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건 저스틴이 실종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브랜든의 여자친구 린지에 따르면 브랜든이 자신에게 농담으로 내가 널 죽여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몇몇 장소가 있어 라고 한 적이 있답니다. 또 이미 사망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브랜든은 폭력 수준을 평가하는 웹사이트 등을 만들었는데 어떤 레벨은 폭력을 저지른 형태, 다른 레벨은 동물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 저스틴의 마지막 두 통의 전화가 모두 브랜든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형사들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시켰고 브랜든은 FBI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어딘가로 이동되고 있음에도 브랜든은 긴장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랜든에 따르면 사건이 있던 날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종일 제트스키를 탔고 집에 돌아와 감기 기운에 주스를 사러 나갔다 왔답니다. 그때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실수로 저스틴에게 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죠. 저스틴의 번호가 여자친구 린지의 번호 옆에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에 들었고 다니엘도 저스틴 가족들과 저녁을 먹은 후에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낄 것 없어 보이는 브랜든의 당당함.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문을 이어가던 형사들에게 브랜든의 사촌 클레이튼 콜로부터 제보가 들어옵니다. 자신과 친구가 저스틴이 실종된 날 밤 브랜든과 다니엘의 집에 머물렀고 두 사람이 집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이 돌아왔답니다. 제보를 받고 며칠 뒤에 브랜든의 신문에서 FBI원이 하나의 녹음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뭔가를 들려줄 겁니다. 브랜든은 이게 뭐냐고 물었죠. 그리고 FBI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건 사촌 클레이튼과 브랜든의 통화였고 클레이튼이 아빠와 저스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늘 경찰에 간다고 이야기하자 브랜든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날 밤 클레이튼과 그의 친구는 거기 없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네가 사실대로 말하면 우린 될 거야 라고 협박했죠. 녹음을 들은 브랜든이 드디어 당황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FBI원이 누군가 죽는 걸 본 적 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랜든은 고개를 숙이며 네 라고 대답합니다. FBI 요원에 따르면 당시 브랜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저와 제 여자친구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누구로부터요? 다니엘로부터 말입니다. FBI 요원은 브랜든이 무섭게 똑똑한 연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걸 다니엘 탓을 하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양 불쌍하게 굴었으니까요. FBI는 저스틴을 해칠 계획을 언제부터 짰냐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계획했어요. 다니엘이 저스틴이 바람 피우는 것을 잡아내려 휴대폰을 도청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날 밤 다니엘이 복수를 할 줄은 몰랐다고. 자기는 그날 마리나를 훔치려고 다니엘을 만나려고 한 거다. 자기가 저스틴에게 전화를 건 이유도 다니엘을 찾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브랜든은 공원에서 다니엘과 저스틴을 만나 자정 무렵에 차를 탔고 다니엘의 길을 알려줬답니다. 주차를 하는데 다니엘이 저스틴과 단둘이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자신에게 비켜달라고 했고, 그래서 잠깐 자기는 밖에 나왔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기다리는데 몇 번 후 차 경적이 울리더니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오니 다니엘이 저스틴의 목을 조르며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그저 사이코 같았다고 말했죠. 눈은 튀어나오고 웃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내가 이겼어. 이건 더 게임이라는 노래를 언급한 거였는데, 이 노래는 여자친구의 불륜으로 남자친구가 살인을 저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브랜든이 처음에는 저스틴이 죽어 있었다고 말했었는데 이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냐고 묻자 내 호흡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말이 일관성이 없었죠. 그 후에 다니엘이 저스틴의 옷을 벗기고 그들이 파던 구덩이에 넣은 뒤 빠른 분해를 위해 액체를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FBI원은 왜 저스틴을 돕지 않고 그대로 뒀냐고 물었고, 브랜든은 다니엘이 나도 죽일까봐 그러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은 브랜든을 시켜 구덩이를 메꾸게 했고 형제의 약속을 시킵니다. 브랜든은 자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러자 다니엘이 네가 어디 가서 말하면 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칠 거다. 그러며 저스틴의 가족을 언급했습니다. 4시간 30분의 인터뷰가 끝나고 브랜든은 형사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밤 9시 30분. 이미 주변은 깜깜해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길을 잘 찾아서 그들을 안내했죠. 그곳에 도착하자 땅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는데 그건 저스틴의 액세서리였습니다. 그녀가 묻힌 곳엔 버려진 매트리스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유해는 다음날 발굴했죠. 여기서 참 웃긴 게 브랜든은 이미 다 털어냈는데 다니엘은 6시간의 신문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존경하는 브랜든을 지키려 했던 걸지도 모르죠. 그런 다니엘에게 무덤을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돌아왔다며 이 살인사건에 대해 브랜든이 누굴 지목했는지 아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뒤에 브랜든 페르난데스가 살인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었죠. 다니엘은 브랜든이 형량거래 같은 것을 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도 브랜든과 똑같이 거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은 나한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죠. 다니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스틴의 목을 줬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저스틴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 말을 했다고도 했죠. 다니엘 사랑해 였습니다. 그 말에 흔들렸지만 이미 살인을 시도한 상태였기에 그는 멈출 수 없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 뒤 저스틴의 몸에 배수구 청소제를 뿌렸는데 이건 브랜든이 그녀의 목에 쏟아부은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살인적 폭력이었고 추가로 폐에서 흙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녀가 무덤에 묻힐 때 살아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은 장기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저스틴의 가족의 바람을 생각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브랜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브랜든이 배우고 모든 걸 조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절친이라고 말하던 두 사람은 함께가 아니라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2005년 1급 살인 혐의로 다니엘은 유죄를 인정, 종신형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랜든 페르난데스는 2급 살인죄를 인정, 종신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브랜든은 가석방 신청을 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며 그래도 정의가 내려졌다고 마음을 다독이던 가족에게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옵니다. 2018년에 캘리포니아는 살인법을 변경했고 2020년에 브랜든이 바뀐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면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고 운전만 했다 이런 것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의 잘못을 줄여주는 법이었습니다.
브랜든은 2급 살인자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것을 기각하고 새로운 재판을 열길 바랐습니다. 브랜든의 변호사는 브랜든이 다니엘의 계략에 속은 것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과 검찰은 브랜든이 살인 계획에 함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계획을 함께 짰고 구덩이를 함께 팠으며 저스틴에게 뿌린 물질을 구매했고 땅을 파는 도구를 제공했으며 새 타이어를 구매한 영수증 등이 있었죠. 브랜든의 변호인은 다니엘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날 밤 살인을 저지를 거였으면서 저스틴의 가족과 식사까지 했다고 헤드번디가 될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8월 1일 판사는 다니엘과 브랜든이 한 거짓말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궁극적으로 브랜든이 살인 음모에 가담했고 어둠 속에서 그 험난한 지형을 해치고 저스틴의 시신이 있는 곳까지 안내한 것은 분명하다. 고로 브랜든은 그렇게 원래의 형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가석방 신청이 아직 남아있고 법률이 바뀌어 저스틴 살인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재소송할 수 있기에 가족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브랜든은 지금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률 시스템이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브랜든과 다니엘은 2027년과 2028년 가석방 심리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스틴의 부모님은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스틴 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2023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 전역 고등학교에서 10대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한국에도 필요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브랜든의 말이 사실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다니엘의 말이 사실일 것 같으신가요? 둘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의 말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은 처음 재판이 끝났을 때 그나마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앞길을 막는 두 사람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안 나오길 바라지만 어쩐지 결국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법이 그를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하루빨리 안정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